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단 황재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메타버스와 디지털 휴먼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3차원 인터랙션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8년부터 이제 키스트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용어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휴먼 혹은 버추얼 휴먼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은 의미로 쓰고 어떨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쓰고 뭐 그렇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그 버추얼 휴먼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순전히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합성된 그런 3차원적인 어떤 휴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더블이라는 것은 실제 사람을 이제 거의 똑같이 재현했는 그런 쌍둥이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좀 통칭해서 실제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기면서도 이제 사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금 통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부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인공지능, 즉 AI를 추구한다면 훨씬 더 인간에 가까운 지능을 가진 그런 디지털 휴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통칭해서 디지털 휴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딥페이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딥페이크라는 건 사실 이런 디지털 휴먼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얼굴 부분만 이제 다른 영상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디지털 휴먼 분야에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좀 외적인 어떤 사실성, 그러니까 얼마 실제처럼 만들 거냐 하는 그런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점점 이제 AI가 중요해지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합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이런 디지털 휴먼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합해가지고 쓸만하게 만드는지 뭐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어떤 학회에서 이제 슈탄이라는 이제 박사님의 어떤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이 되게 재미있게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을 인간하고 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바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하고 소울, 영혼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그 바디라는 것은 뭐 인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외형적인 거겠죠. 외형적인 어떤 모양, 어피어런스가 있고, 그리고 움직임이 있겠죠. 움직임, 모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영혼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얘가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 거, 그런 게 있겠죠.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듣냐, 아니 어떻게 느끼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그건 퍼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어떤 인지니까요. 그래서 코그니션은 지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랭귀지라든지 날리지, 디시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고 체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크리에이션, 즉 아트웍이나 코딩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동정심 같은 퍼스널리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울은 어떻게 보면 약간 AI 영역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바디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쪽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어떤 디지털 휴먼을 이제 디지털 아바타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아바타들은 사실은 굉장히 요즘 많이 쓰이고 있죠. 특히나 영화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3차원 그 인더스트리 같은 거에 굉장히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굉장히 미래 유망한 어떤 영역이기도 한데, 현재의 디지털 아바타들은 주로 이제 사실 아까 앞에서 보신 그 카테고리로 보시면 몸은 되게 잘 돼 있는 편인데 소울이 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아무리 미래에는 훨씬 더 이제 AI 모델 같은 걸 써가지고 훨씬 더 인터랙티브하게 되지 않을까. 즉 챗GPT 같은 게 요즘 유명하지 않습니까? 챗GPT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AI 모델을 쓴다면 단순히 이제 그냥 보이는 어떤 디지털 아바타가 아니고 인터랙션, 그러니까 대화도 가능하고 서로 이제 터치도 가능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휴먼의 어떤 역사를 조금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한데요. 사실 이런 디지털 휴먼의 역사는 굉장히 좀 깁니다.
최초의 사이버 아이돌이라는 게 다테교코라는 게 있었는데요. 얘는 이제 일본에서 나왔는데 1996년도였습니다. 그 무려 약 27년 정도 전이죠. 근데 이 정도 전에도 그 사이버 아이돌 해서 이런 미래에는 이런 어떤 버추얼 휴먼이 이제 실제 인간을 대신해 가지고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로 뭐 앨범도 출시하고 뭐 공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뭐 퀄리티가 높지 않지만 당시 기술로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PC에서 이제 3차원 렌더링 같은 게 잘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든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제 탑 그 기술을 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몇 년 뒤에 한 2년쯤 뒤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는 게 출시가 됐죠. 그래서 뭐 실제 가수를 대신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데뷔도 하고 앨범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시도였는데 이제 너무 앞서간 시도라서 조금 인기를 좀 끌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좀 시들해졌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런 시기에 메타버스가 있었어요. 린든랩이라는 곳에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가 사실 지금 얘기하는 메타버스의 어떤 대부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있고, 그리고 다른 아바타들과 상호 소통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행동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자율성이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세컨드 라이프에 수업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여기서 부동산처럼 이제 세컨드 라이프 어떤 지역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도 일어나고 했었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인터랙션도 할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이 넓은 메타버스 다닐 수 있고 했었습니다. 네, 보시면 뭐 요즘 나오는 메타버스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상 현실로 만들어진 공간을 자기 아바타로 다닐 수가 있고, 거기서 뭐 TV를 보거나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다르지, 뭐 퀄리티 약간 차이 날 수 있지만 기본 컨셉은 거의 비슷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뭐 약간 인기를 좀 끌다가, 사실 꽤 옛날이죠. 20년 전인데 인기를 끌다가 약간 시들하게 이제 또 저물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영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USC의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역사가 깊은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실제로 상용화가 채 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의 그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 심센세이하고 이제 멀티센스라는 것인데요. 보시면 이런 버추얼 휴먼하고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가 가능한데 대화를 할 때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해서 이 사람의 얼굴을 분석하고 표정을 분석하고 그리고 자세 같은 걸 분석합니다. 그리고 여기 심센세이에 있는 이 아바타도 보면 단순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맞게 뭐 머리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동조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운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실제로는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저희가 이제 의학 용어에 가까운 라포라고 하죠. 라포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 사람한테는 어떨 때는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버추얼 휴먼이 특히 라포 형성됐을 때 경우에는 실제 사람보다 더 신뢰하고 이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심센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담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버추얼 휴먼으로 만들어줬는데요. 보시면 상대방이 지금 보면 이 사람 얘기할 때 아래를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뭐 자세가 어떻다든지 지금 유저의 로우 게이지가 나타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래를 쳐다봤을 때 이 심센세이가 거기에 맞는 어떤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이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이제 등을 기대었을 때 뭐 그게 포착이 되면 거기에 맞는 또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상대방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상대방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심센세이도 그런 실제 인간의 어떤 동작이나 어떤 대화를 분석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방식이 이제 아마 미래의 어떤 버추얼 휴먼 혹은 디지털 휴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실 내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 현실에 상용화되거나 하지는 아직 많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디지털 휴먼이 실제로 상용화가 이제 많이 뭐 안 되거나 혹은 뭐 생각보다 이제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언캐니 밸리라는 게 있어요. 불쾌한 골짜기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이런 디지털 휴먼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과 가까운 건 왼쪽에 있는 거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데 사실과는 다르지만은 왠지 여기에 더 친숙감을 느끼고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불쾌한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과 이제 가깝게 꼭 그린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아마 1970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모리 마사히로라는 분이 이제 제시했는 어떤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는데 어느 순간 사람과 좀 유사해지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좀비를 보는 것처럼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혐오감을 느끼다가 그러다가 굉장히 사람과 또 가까워진 거의 사람과 똑같아지면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갑자기 이제 혐오감을 느끼는 요 지점이 이제 언캐니 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예 사람하고 다르게 인형이라든지 아예 로봇 같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이제 효과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언캐니 밸리가 그럼 왜 생기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실제 인간이 이제 지금의 인간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진화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건강해 보이지 않는 배우자는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상대가 건강해 보이지 않는 얼굴, 그러니까 현실과 비슷하지만은 뭔가 좀 이상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하지 않는다. 아니면 약간 뭐 죽음 현저성이라는 게 약간 죽음에 대한 어떤 느낌이 보이는 얼굴, 그러니까 굳어 있는 얼굴이라든지 뭐 표정이 좀 없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가 조금 뭐 색깔이 그렇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특히나 공포를 느끼겠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더미의 역설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뭐 거의 사실은 뭐 비슷한 얘기죠.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하지만 사람 같지 않거나 약간 뭔가 실제 사람보다 뭔가 조금 모자라면 오히려 더 이제 무서워지는 그런 심리적인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언캐니 밸리를 이제 사실은 최근의 디지털 휴먼들은 거의 뛰어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거의 최초로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이제 2009년 정도에 나왔던 USC에서 나왔던 디지털 에밀리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실제로 이게 지금 그래픽입니다. 사람 얼굴 위에 덮어 씌워진 그래픽인데 지금 이 영상은 실제 사람이죠. 실제 사람 얼굴인데 아까 그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촬영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의 어떤 라이팅, 그러니까 조명 환경 가지고 스페큘러하고 디퓨즈를 활용을 하고 스페큘러 맵을 만들고 디퓨즈 맵. 요거는 약간 나중에 좀 설명이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 얼굴 모델도 획득을 하면서 동시에 얼굴 피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반사 혹은 산란 같은 효과도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얼굴 표정일 때 어떤 식으로 그 산란과 어떤 반사가 일어나는지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쉐이딩을 입히고, 그다음 노멀 쉐이드, 하이브리드 노멀 쉐이딩까지 입히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정을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을 통해서 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얼굴의 어떤 모델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maybe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계산한 다음에 렌더링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현실과 유사한 렌더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 뭐 현대의 어떤 디지털 휴먼들하고 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하니까 그나마 좀 사람과 유사하게, 사람들이 현실하고 좀 구별을 좀 덜하게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덱스터 같은 곳에서 실사 수준으로 이렇게 디지털 휴먼을 렌더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약간 이제 그 사람 같지 않은 구석이 있긴 한데, 이것도 좀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언캐니 밸리가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혐오스러울 정도로 이제 이상하지 않은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언캐니 밸리를 좀 넘어서고 사람들이 영상을 볼 때 그렇게 뭐 불쾌하지는 않고 약간 사람 같지가 않네 정도만 느끼는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옷 같은 것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사람같이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메시 모델로 안에는 다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이렇게 실제 사람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또 이 라이팅 같은 것이 잘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 라이팅,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여러 가지 라이팅 환경일 때 거기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야외일 때도 당연히 야외의 어떤 조명 같은 걸 획득을 해가지고 그 야외의 조명에 맞게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조명 환경일 때 그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디지털 휴먼의 어떤 뭐 외형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실제 인간같이 이제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에는 좀 실시간이라기보다는 비실시간 했는데 그 삼성에서 네온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었죠. 아직 출시가 안 됐지만은 이 네온이라는 것에서는 실제 사람을 이제 렌더링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뭐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약간 그 이미지로 이제 대체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또 3차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약간 어떤 그 인공인간의 어떤 응용 가능성을 좀 보여준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 이때 렌더링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좀 넘어가자면 그래서 이런 디지털 휴먼이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파라는 그룹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가수가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의 아바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아바타하고 이제 그 실제 그 가수가 이제 교체로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콘텐츠에 이제 아바타가 실제 가수 대신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액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런 어떤 연예계 혹은 디지털 미디어 쪽의 활용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선두를 이제 달리고 있는 캐릭터가 릴 미켈라라는 이제 건데요. 이제 그 굉장히 팔로워 수가 뭐 300만 명 되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와 이제 협업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근데 실제로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사실과는 좀 다른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잘 만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어떤 그런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은 몸은 보통은 이제 실제 사람이고 얼굴 부분을 이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굴만 이제 렌더링 해가지고 버추얼 휴머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릴리 미켈라가 이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버추얼 인플루언서도 실제로 이제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국내도 이제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아마 사이더스의 이제 로지라는 이제 그 캐릭터인데 이거 뭐 많이 보셨겠지만 광고에 TV 보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광고에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드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광고에 출연해서 실제 사람이 아니지만은 나오고 있죠. 이 경우도 아마도 그 실제 영상하고 그 몸의 부분은 사람이 촬영을 하고 얼굴 부분은 이제 버추얼하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인플루언스 같은 디지털 휴머는 실제로 인터랙션은 불가능한 거죠. 실제 인터랙션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저희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9년도에 9조 정도인데 2022년 한 17조 정도 되고 그리고 이런 마케팅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실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아플 수도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스케줄을 소화 못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디지털 버추얼 인플루언스죠. 버추얼 인플루언스는 그런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실시간 인터랙션 한다든지 약간 합성의 좀 이질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이제 배우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제가 뭐 중국 같은 데 가보니까 중국도 이러한 시장을 굉장히 키우고 있고 특히나 중국은 뭐 모르겠어요. 뭐 K-팝 같은 거를 이제 뭐 좀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모양인지 근데 실제 가수 가지고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예는 그 버추얼 인플루언스 외형에다가 더하기 실제 그 버추얼 인플루언스 대신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 작곡도 하고 그 노래를 또 버추얼 그 디지털 휴먼이죠. 디지털 휴먼이 이제 부르기도 하고 해서 완전히 이제 실제 가수를 대신해서 모든 작업을 다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글로벌하게 이제 그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뭐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디지털 휴먼을 버추얼 인프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상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까 뭐 말씀드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인터랙션이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플로렌스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울 머신이라는 것에서 만든 것인데 N은 이제 실제로 대화가 가능한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거기 답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렌더링이 실시간 되는 거죠. 이렇게 렌더링이 실시간 될 수 있는 디지털 휴먼은 사실 활용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비서라든지 아니면 상담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간을 대신해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런 뭐 기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한 다음에 대화 모드를 통해서 적정한 어떤 그 반응을 나오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 이제 되는데 굉장히 6개월 정도 제작과 뭐 1억 원 정도의 어떤 제작비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휴먼이 이제 뭐 아직까지는 제작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있는데 앞으로 점점점 이제 제작이 좀 손쉬워지고 더 사실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기술들 사실 이때보다 훨씬 더 발달을 해가지고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저희 보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VR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때 당시 인터뷰로 이제 어머님께서 사실 그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 따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풀렸다 뭐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휴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메타버스 미래의 메타버스에 이제 그 굉장히 사람과 사람을 잇는 플랫폼으로 작동할 거는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거죠. 모두 인정하는 건데 그런 메타버스 세계가 됐을 때 사람과 사람이 어떤 형태를 만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디지털 휴먼으로서밖에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휴먼으로 서로 만나고 이제 대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디지털 휴먼 기술 그리고 실제 사람이 아닌 부분들 그러니까 뭐 NPC 같은 부분들이 있겠죠. NPC 같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지능이 있는 NPC가 나와서 그런 실제 사람 같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실은 활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 디지털 휴먼이 어떤 거다 아니면 뭐 어떻게 쓰이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럼 디지털 휴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바디하고 소울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 바디하고 소울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쪼개 본다면 이런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은 형상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얼굴, 신체, 의복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행동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동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언어, 그러니까 음성이라든지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음성을 합성한다든지 그러니까 말을 듣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 지능이라는 부분은 인지, 그러니까 어떤 물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억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합성이 돼야지 실제로 디지털 휴먼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디지털 휴먼 어떻게 이제 외형적으로 좀 보이게 할 거냐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거의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상용적으로 쓰는 방법은 메쉬하고 텍스처를 쓰는 거죠. 즉 그물처럼 이제 메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메쉬에다가 텍스처를 입히는 거죠. 피부를 입히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뭐 덱스트의 어떤 뭐 서먼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더스의 뭐 로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완전히 가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뭐 전체 몸과 얼굴이 다 이제 메쉬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터랙션이 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그 표정의 동작 같은 것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이제 비용이나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지 같이 이제 얼굴은 이제 CG인데 몸은 이제 진짜 실사로 찍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잘못하면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고 얼굴 이제 시점에 따라가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동작 같은 것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 촬영한 영상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연구로 하는 쪽에서는 많이 쓰는 이제 방법인데 이제 볼륨메트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륨메트릭 말 그대로 이렇게 볼륨 자체, 3차원 형상 자체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렌더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U 플러스의 뭐 청아라는 뭐 그런 것은 볼륨 렌더링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렌더링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유료 렌더링은 이제 이런 볼륨을 이제 어떤 신경망을 통해서 렌더링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표정이나 동작 같은 거 컨트롤 할 수 있고 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볼륨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보통은 3차원 비디오처럼 캡처를 한 걸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이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예 이제 그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도 있죠. 요즘 딥러닝이 발달하면서 이제 아예 AI 영상을 합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얼굴과 신체 전부 다 이제 이미지로 쭉 이제 합성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제 그 동작 같은 걸 재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시점 같은 것도 제한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이제 메쉬 텍스처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점점 미래로 갈수록 이제 볼륨 렌더링이나 유로 렌더링, 볼륨메트릭이죠. 뭐 합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휴먼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3차원 이제 스캔을 이렇게 쭉 하죠. 이제 디지털 휴먼 이제 3차원 스캔을 쭉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메쉬 구조가 나오고 거기에 입혀진 어떻게 보면 피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스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스킨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처 맵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굉장히 잘라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저장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뭐 정규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뼈에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에 심은 상태에서 모션 데이터를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시킨 동작대로 움직이는 이런 디지털 휴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걸 입힐 때 보면 사람의 실제 구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뇌도 있고 뇌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여라고 시키면 근육이 그에 따라서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부풀어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뼈대가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면 동작이 생성되는 이런 과정은 있는데 실제로 이제 3차원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모션 데이터라는 걸 주면 그 모션 데이터에서 뼈대를 움직이게 됩니다. 스켈레톤이라고 부르는 뼈대를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을 우리가 리깅이라고 부르거든요. 리깅이라고 부르는데 동작 데이터를 입히는 작업. 동작 데이터는 이제 보통은 모션 캡처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사람이 아까 그 껍데기를 이렇게 저희가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 메쉬하고 텍스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3차원 복원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복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3차원 모델이 있고 이걸 3차원 복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이렇게 삼각 측량법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카메라가 3개가 있고 이 3개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이 빨간 점이 여기 있구나. 이 사진이 여기 있구나. 이 사진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요 카메라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이렇게 선을 3개를 그어 가지고 만나는 점이 그 빨간색 점의 정확한 위치가 되겠죠. 3차원적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반복해서 수행을 하시면 이 모든 점의 위치가 3차원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3차원 물체를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걸 만약 실제 현실의 물체에 적용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이 사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진에서 특징점이라는 걸 뽑는 겁니다. 특징점이라고 뽑은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이 문에 해당되는 걸 뽑는 거죠. 요 위에 3번째 문을 뽑은 다음에 이 사진에서도 그걸 뽑고 하다 보면 이 문이라는 것이 3차원적으로 위치가 어디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해야겠죠. 많이 촬영을 하다 보면 이걸 다 넣고 계산을 계속 돌리면 이런 3차원 이제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3차원 형상에서부터 메쉬하고 텍스처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3차원 복원의 기초인데 사람한테 하는 것도 거의 이제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깊이 카메라를 쓰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 경우는 깊이 카메라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카메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IR 광을 조사해 가지고 IR 광을 쏜 다음에 이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 개는 구조광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즉 프로젝트 한 개는 이제
빛을 쏘는데 이게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패턴을 이렇게 쭉쭉쭉 쏘는 겁니다. 스트럭처드 라이트, 구조광이라는 자체가 구주가 있는 빛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주가 있는 빛을 쏴가지고 그걸 카메라를 보니까 이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 패턴이 카메라에서 이렇게 보이면 그러면 실제로 이게 쐈던 그 형상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쭉 쐈는데 여기에 빛이 비쳤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카메라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이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차원적으로 여기에 쏴졌기 때문에 형상이 여기 있구나라고 가정하는 거죠. 요걸 이제 따라 가지고 쭉 계속 하게 된다면 이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뒤쪽은 알 수가 없겠죠. 볼 수가 없으니까. 요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한 개는 광주행 시간, 즉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가지고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을 쭉 쏜 다음에 여기 딱 부딪히고 쭉 돌아오겠죠. 그러면 쏘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받는 쪽이 있겠죠. CMOS 센서 같은 게 있는데 쭉 쏜 다음에 받는 때까지의 어떤 시간을 탁탁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시간 가지고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일반적인 2차원 카메라를 쓰든지 3차원 깊이 카메라를 쓰든지 해서 3차원 형상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카메라 한 대를 쓰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면, 사람을 회전을 시킨다면 그 형상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뷰에서 이 사람의 사진이 뽑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이 형상을 이제 뽑는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그 템플릿이라는 어떤 그 모델 위에다가 촬영되는 걸 올려서 차이가 없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촬영했는 그 모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컬러의 텍스처를 이용해 가지고 입히게 된다면 이렇게 3차원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션 데이터를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이렇게 그 모션을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아바타가 나오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사람형에 대해서 그 녹화가 가능하고 3차원 형태와 어떤 모션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는 이 모든 과정이 한 1분 정도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 과정을 통하면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뭐냐 하면 신체의 여러 가지 그 수치 같은 거 측정이 가능합니다. 뭐 키라든지 뭐 어깨 너비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돌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촬영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